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봉도사님 감축드립니다. 일주일 사이 몰라보기의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사면 복권 결정을 내렸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쁨은 좀 없으셨어요? 듣는 순간. 기뻤죠. 기뻤는데 다른 정치인들도 해준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해줘야 된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만 돼 있어갖고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거 욕먹는 거 아닌가 하는 처음에. 생각이 들었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또 기가 막힌 숫자가 또 이렇게 맞아떨어졌다. 우리 봉도사님답게. 제 회관 번호가 644호예요. 근데 6,444명이야.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뭐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냐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한국 들어오는 대한항공 편명이 644호. 소름 돋아. 그래서 뭔가 이게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좀 예의 좀 나오세요 지금. 이건 또 뭐야? 그냥 어디 개업식이에요? 개업이야. 와, 아니, 진짜 뭐, 개업하나 보네. 서울도 사무실 개업식이구만 보니까. 와, 진짜. 사무실 개소식이야 완전. 안민석 의원님, 아 정말. 축하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좋네. 아니 어디 기능올림픽 갔다 오셨나? 그러니까 기능 올림픽 맞죠? 아 그런데 저기 안 의원님. 네. 내리선 친절한 왼순 씨는 누굴 말합니까? 모르겠는데 누군지. 그러니까 왼순 씨는 누구? 박원 시장님이 오늘 축하한다고 보내드린 거예요. 아 박원순 시장이. 아니 박수에 보낸 거예요?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봉도사님의 절친이자 외부자들의 단골 손님, 수도권 내리 4선 안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정몽주 구명위원장 안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거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보좌관님이나 주변에 알아보니까 경칩 이전에는 안 나오시려고 그랬다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축하한 자리라고. 제가 지금 조용히 그 책을 쓰고 있는데요. 국정농단 풀스토리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아니,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축하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특히 정치인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형편 좋은 사람한테 화는 걸어주면서 장시호 씨 면회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안민석 의원님처럼 봉도사님의 사면 복권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좀 불편해하거나 사면에 포함 안 돼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궁금한 게 봉도사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좀 안타깝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상황의 변화가 네. 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그 다스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BB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서 그 판결 자체의 전제가 됐던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데 네. 사실상 이미 형이 집행이 끝난 지가 한 5년이 넘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2010년인가 그때 한번 다시 사면 복권이 되려고 했는데 하늘로 특사. 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때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정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봉도사가 이렇게 돈으로 걸려든 사람이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라. 정치인이 돈을 받았고 정치인이 사실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형기까지 그 마칠 정도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봉은 돈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6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친절한 원순 씨와 그 밖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 나온들 그렇게 이 당내 경선이 재밌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봉도사가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나갔고 막 얘기하고 깔때기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어갖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니까요. 메기 한 마리 풀어놓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다 산다잖아요. 혹시 아니, 근데 이광재 기본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는 일단 현 집권 세력의 부채 의식, 봉도사에 대한 부채 의식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 집권 세력은 2012년 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지요. 그런데 그 억울해하죠. 억울해하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봉도사가 모든 것을 담고 들어가서 억울하게 들어갔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이제 BBK 다스 문제 터지면서 봉도사를 이제 내보내줌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확신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 이제 있고 세 번째는 봉도사의 강력한 로비력. 이건 코미디고 농담이고. 그런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사면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18대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은 18대 때 문제가 돼서 그 의원직이 날아갔다 한다면은 한 번 쉬고 19대 때 못 나오게 하고 20대 때는 사면복권 해줍니다. 그러니까 통례적으로 본다면 봉도사는 사면복권 했던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특이한 건 근데 아닙니다. 한 가지 좀 본질적인 본질을 좀 말씀 안 하고 계신 게요. 봉도사 같은 경우에는 감옥을 가지 않았어야 될 사람인데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BBK가 이명박 그다 대선 과정에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또 박근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감옥 안 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상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365일 동안 한 정치인을 감옥에 가두었어야 될 사안이었느냐 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 결단의 내용 속에는 국민들이 보편적인 일반 정서와 상식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여야 의원님들 대상으로 정봉주 그때는 성탄이었습니다. 성탄 복권을 위한 서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의원들의 지지와 참여가 너무나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저희 당에서는 뭐 대부분 다 하셨고요. 정의당에서도 다 하셨고 바른정당도.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도 절반 이상 하셨어요. 22명이.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복권에 대한 요청을 아마 청와대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고 이 정도면은 예외적으로 해줘도 되겠다라고 그게 대통령이 다 자신을 가졌을 것 외부자들의 출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은 이 외부자들에서 이 인간 정봉주 봉도사의 신드롬을 우리가 다 조성을 해줘가지고 그게 퍼져 나가가지고 저기 복권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자 지금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면 뭐 국민의당 의원들도 사면에 적극 동참을 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왜 사면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던데요. 사실 물밑으로요. 제가 무척 많이 비판하고 무척 많이 욕을 했어요. 정치를 하다가 자리가 오면은 일을 한다 이렇게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여야만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온갖 정치 일정의 목표를 다 대통령한테 맞춰놓고 있어갖고 아니 대통령을 안 하면 정치를 잘 못합니까? 이거를 사실 무척 얘기 많이 해갖고 저한테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감정은 안 좋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물밑으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제가 피선거권이 없고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외곽에 있는 외부자들로 본 거예요. 네. 근데 내부로 딱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딱 땅을 딛고 균형 잡기 전에 잽을 딱 날려본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서 얼마나 단단한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름 1월 한 보름쯤 되면 제가 트윗 딱 한 줄을 날릴 거예요. 이거 딱 한 줄이에요. 안철수 나와라. 나도 나간다. 벌써 정치 지금도 감각이 없어요. 달라. 아니 안철수 나오라면 나도 나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네. 안철수가 노원벽이 나올 리는 내가 볼 때는 없잖아요. 아니 재미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안철수를 겨냥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거야. 아니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딱 요거예요. 그러면 정권 때 나와라 박원순이 되잖아. 6자에 나와라 안철수 끝. 그거지 이제 정치 의도가 뭐냐? 안철수가 나오면은 정치 알 수 없어요. 박원순은 나올 수가 없지. 인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철수 현 대표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이 양보를 해줘야지 동양사회에서의 인간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양보를 그렇지, 해야 된다. 인간이라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도를 안철수 나오는 순간 박원순 시장을 제끼고 본인이 후보 나오겠다. 이 구도가 딱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안영환 의원이 이 뭐야? 바둑판에 그거 같아. 아니 안영환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안영환 의원이 저렇게 이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게 핵심이 있어요.
선대본부장 안영환. 아니, 야, 여기가 아무리 어젯밤에 거리한 게 벌써 나왔나? 아니, 예. 당대에 전역 작가가 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소설로 쓰면 안 되고요. 그래요? 예. 봉도사님, 안철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한테 고발당해 보셨어요? 안철수한테 고발당해 보셨어요? 저는 3번을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예? 진짜로요? 지금도 하나가 걸려 있어요. 진짜로요? 그럼요. 봉도사에 대한 공격 있잖아요. 자,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평소에 억한 감정이 있더라도 일단 축하한다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식인데 이 상식을 벗어난 안철수의 일탈 행위를 정봉주와 가까운 안민석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아, 관심도 없었는데. 야, 깔때기 진짜 저표 깔때기다. 그냥 외부자인데 뭐. 근데 소문에요. 수도권 내리사선님께서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이렇게 솔솔 붑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뭐 저만 들은 게 아닐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는 그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정치인으로서 근데 이게 아직도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은닉 재산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진전이 없는데 제가 마치 이런 지사에 출마하는 게 좀 딴짓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데 작가님이 급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MC 방은 사실은 우리 메인 작가님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 의원님께서 먼저 들어오셔서 저한테 카드를 2장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거예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튼 이재명 그 남경필이 입으로 해요. 한 서너 배 차이가 나고요. 예. 다음. 그런데 안민석 남경필이 한 두 배 정도로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아니 안민석은 1등이야. 아니 아는 작업을 못 믿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네.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거 합하면 한 130%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이거 좀 풀이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한 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2배로 이기나 3배 차로 이기나 이기는 건 마찬가지다. 나도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도권 내리 5선은 이제 보기 어렵겠네요.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 혼잣말 충청 사람 이런 거 좋아해요 혼잣말. 지금 봉도사님 복권으로 지방선거 지형도가 흔들릴지 주목되는 만큼 많은 예비 후보님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 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봉도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었죠. 그리고 그런데 그걸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감정 이렇게 자꾸만 매칭을 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정말 감정이 없습니다. 무슨 뭐 복수열전 이런 건 정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질문은 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그거를 조금 근거를 갖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하다가 정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적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다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그때 조사했던 자료, 조사했던 분석 이런 등등이 지금 유용하면 거기다 보태주는 거죠. 정말 검찰이 네. 120억, 140억 다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갖고 이거 뭐 그때 그 포토라인을 세우기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을 이번에는 믿을 거예요. 그때는 못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제는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공직자로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획을 긋고 넘어가자. 자, 실소유주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10년 만에 다스 수사팀이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다스 수사의 쟁점이 뭡니까? 다스 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건 12월 26일인데요. 네. 그냥 김경준 스위스 그 비자금 계좌에서 2011년 2월 1일 날 140억이 다스로 넘어옵니다. 예. 이 다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개인 기업인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LA 총영사가 관여해서
회의를 해서 이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제보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있는지 청와대가 왜 개입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하고요. 또 하나는 다스가 2004년서부터 2007년 동안 120억의 비자금 조성한 흔적이 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걸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동부지검에서 문찬석 차장이 수사를 해라. 해갖고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는 120억이요. 정호영 당시 특검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횡령이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에서 핵폭탄이 크게 터지는 이게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요?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사실 덮고 넘어간 거죠. 덮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43개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120억 회사 돈이 밖으로 돈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개인적인 횡령이었다. 그다음에 조건이 바로 뭐냐? 그 회사 돈을 다시 갖다 놔라. 그럼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이제 덮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개인 여비서가 실제로 횡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는. 그러니까 뭐 생활비로 갖다 쓰고 뭐 유흥비로 탕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는 그 비자금인데 이 비자금의 성격을 갖다 횡령에다 엎어가지고 개인의 비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개인의 된 게 비리였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잖아요. 그럼 그렇죠. 기소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기소를 해야 안 되거든요. 했어요. 또 회사에서도 횡령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 가만히 놔두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해고를 해야 되는데 5억을 횡령한 사람이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뭔가를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건 특정 경제범죄, 예. 특경법상에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여직원이 횡령을 하는데요. 횡령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사에 돈을 빼려면 인감이 필요합니다. 네. 이 인감을 김성우 사장이 줍니다. 그 일본 갔다가 예, 그러니까 예. 둘을 불러다가 검찰에서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돈을 인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둘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아니 그 이전에 생각을 해봐요. 43개 아무도 설명 못 계좌인데 합니다. 격리 직원이 그 예. 계좌를 자, 아무도 만들 수 설명 못 있겠냐라는 하면 거예요. 그러면 왜 인출했습니까라고 하는데 둘 이외에 이 인출을 지시하고 이 인출을 허가한 제3의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제3의 인물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겁니다. 김성호 사장이 만약에 다 총대를 맬 확률은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횡령 이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누구 돈이냐 그거 아니에요. 네. 김성우 사장하고 회계 직원이 이미 말을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회사 내부에서 도는 돈이었다고 하면은 그 내부의 돈을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횡령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로 덮어쓰고 횡령죄를 이 사람들이 덮어쓴다 그러면은 다스의 소유자가 우리가 국민들이 찾는 그 사람까지 못 가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게 검찰의 기본 수사에 의미 있는 대해서 거죠. 잘 이해가 없어서 그런데 이건 직원들 아니에요? 직원은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가면요 하루 이틀 수사받으면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퍼즐이 하나가 딱 빠져 있는데 검찰이 그걸 집요하게 물으면서 이걸 자백하게 하는 기술이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밝혀진 게 뭐냐면 43개 계좌요. 이 43개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좌 추적이 들어갑니다.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선수예요. 돈이 그냥 은행에 있다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나간 돈이 쓰여지고 또 다시 그것이 또 다른 돈으로 메꿔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소유자 큰 손이 이것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저기 안 회장님 어디 가셨죠? 어디 갔지?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걸 관심이 없어서. 아니 솔직히 한번 말이 말씀해주세요. 없는 거죠. 뭐 불편하신 겁니까? 솔직히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말씀해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스가 MB가 뭐 어쩌고 MB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그게 대한민국 미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스가 누군 별 전 관심 없습니다. 난 대한민국 미래가 관심 있을 뿐이지. 안영환 의원 입장에서 이 얘기를 풀어볼게요. 지금 나온 얘기가 사실 저 얘기가 많은 변호사들이 하는 객관적인 얘기예요.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처벌될 수 있다. 이게 아주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120억이 횡령의 범주로 들어가면서 그게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던 분들이 뜨악하는 거예요. 120억이 횡령이었다. 그리고 정호영 특검이 전 특검이 횡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횡령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안의 폭발력은 커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 그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120억은 현재까지는 일개 회사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상상의 영역을 가지고 MB가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전제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네.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그렇지. 없는 거예요. 연관- 그런데 이제 그건 다시 한번 검찰 조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한두 달에 다 나와.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국민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7, 80%의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 그것이 이제 MB 구속이라는 것인데 국회의원들보다 국민들의 지금 의식이 더 높다고 저는 믿고요. 국민들은 어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걱정을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을 없애서라도 과거의 죄를 단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공통의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맞아. 그건 100% 공감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컨대 우리는 이제 신이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줘 가장 강력한 가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가설만 딱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게 깨끗하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스가 이명박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런 식의 그저 추측에 불과하다, 추정에 불과하다, 상상에 불과하다,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건 지금- 이 120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걸 네. 하게 되면은 다스 문제가 걸리는데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왜 걸리냐면은 BBK랑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과거에 대통령이었던 분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떠나서도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윤리적인 책임을 분명히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좀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추정 무죄 원칙이에요. 일단 무죄로 원칙을 추정의 해요. 원칙. 근데 MB라는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 추정 유죄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MB한테 죄가 없다라고 추정해 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리와 자격에 기본적인 대한 권력, 인정과 기본권이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아직은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자라는 거지. 지금 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혐의들을 갖다 다 무시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주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한들 어차피 결정은 그다음에 검찰에서 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검찰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한 게 우리가 야, 지금 빨리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전 정권이 잘못했는데 그래 우리 보복당하기 싫으니까 봐주자. 그 여기서 또 잘못하죠? 그럼 또 하고 라고 한다면은 계속 그 잘못된 일들은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정권 바뀌게 되면 똑같은 수사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좋다고 봐요. 아니, 공감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형평성 있게 모든 거 하면은 그래.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절대 하지 않겠지라고 나오는데 한쪽이 이거 형평성이 없는 거야. 너는 정치 보복이야 생각한다면 승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보복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측에서 정치 보복을 안 합니다. 당한 측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거리를 끊어야 되는 자꾸 겁니다. 악순환을 표현하시는데 근데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국정원한테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 이거 단죄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단죄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악순환의 대표되고 지금 하는 일은 악순환의 대표를 끊기 위해서 하는 오케이. 것이고요. 다 좋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가을, 겨울까지 도대체 다스가 누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내 거면 내 거다. 내 거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다스가 이게 이제- 전 대통령이 해야 될 아니, 이야기입니까? 자, 다스가 누구께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다스가 않습니까? 누구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스가 어느 언론은 중요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제 설정하는 거고 어느 언론은 다스가 누구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니까 의제 설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보 언론 쪽을 보고 거기서 뭐 아침에 정보를 얻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다스가 누구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스에 관심을 안 가질 안 권리가 가져야 있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아니, 근데 나오고 있는데 자. 예컨대 내가 그게- 다스에 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쪽에서 마찬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권리를 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금 다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스가 2007년서부터 10년을 왔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보다도 검찰이 이 문제 갖고 사실은 조금 의심이 갈 정도로 좀 미적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나올 만한 내용도 대체로 나왔고 제보가 지금 거의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완결을 질 시점까지 아니 미적거렸다는 건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미적거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120억 비자금 조소한 것을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정확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파견 나갔던 정호영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검찰이 이 문제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자기 식구로 쳐야 되는 그런 문제에 나는 봉착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식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 검찰의 과거에 대한 선을 끊고 넘어갈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100%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론에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마 검찰은 난 기소할 거라고 봐요. 저는 항상 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검찰 이야기만 하고 국세청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1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기소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거로는 구속 사유까지는 안 돼요. 그럼 불구속 기소하면 MB는 법정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언론들이 MB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따라붙으면서 MB는 굉장한 곤혹스러움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거기까지 진짜 빤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국세청이 진작에 지금이라도 다스 회계, 다스 회사의 세무 이걸 뒤지면요. 이게 실소유자를 가장 쉽게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정권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세청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지금 알려진 게 3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 기업도 가지고 있고 세금도 많이 냈을 텐데 이게 온전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뒤지면은 많은 어떤 탈세라든지 세무의 문제점을 국세청이 덜쳐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국세청과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여야의 문제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공권력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력의 눈치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털기 위해서라도 다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검찰이나 국세청은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안민석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진짜 말씀드려도 돼요? 편하게 다 오늘 해주십시오. 저는 다스는 홍길동 거라고 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다스가 자기 거라고 부르지 못하는 보고 효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홍길동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요.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내부 자료를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사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죠. 안우구 총장이 내었고 그리고 이 운동의 이름을 어떤 시민이 플랜 다스의 개로 하라는 제안을 해서 플랜 다스의 개. 개 모임하고 그럴 때 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플랜 다스의 개 운동을 12월 달부터 하죠. 150억을 사면은 주식의 3%를 우리가 사서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150억이지만은 그건 어려울 것이고 맥시멈으로 해봤자 한 10%에는 한 15억 정도 생각했는데 하루에 5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에 150억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150억이요? 150억이요. 정말 무섭다. 이거는 뭐 대단하다는 넘어서 무서운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그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이미 정치인들이나 우리 언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 그걸 제가 정말 아주 절실하게 이제 느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연결 가능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보이스피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다른 걸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부자들 남인상입니다. 자, 오늘의 내부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연결했습니다. 옆에 안민석 의원님 계시거든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아니, 그쪽에 가셨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만나고 왔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으려고 이른바 플란다스의 개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참 독특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그 질문을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스의 주식 3%를 사서 그걸 가지고 일단 임시주총을 열 생각이고요. 주총을 열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주주들이 사명 주주인지 실명 주주인지를 저희들이 밝혀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니까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럼 소송까지 간다면 3심까지 가면 굉장히 오래 갈 텐데요. 이런 민사소송 같은 네, 경우는 뭐 2, 3년도 끌 수 있을 텐데. 네, 그럴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그 다른 형사소송에서도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약 한 20% 가까이 되는 주식이 자산관리공단 캠코에 지금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갖고 있었던 주식 48%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49% 가까이 49%요. 있죠. 그분이 네. 2010년도에 이제 사망하시면서 부인 권영미 씨한테 상속이 됐고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현물로 세금을 낸 주식이 지금 캠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캠코는 이것을 공매 처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게 6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아무도 그 검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게요.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게 만약에 주장하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인수하면 되지 않았었나요? 왜 그런 과정을 안 거쳤죠? 일단 그분들이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캠코에서 지금 1,45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 해당하는 걸 1,450억. 예, 그래서 그 정도 큰 금액을 다 아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 보통 실소유주를 밝힌다고 하는데 사실 기업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 행사, 그러니까 인사와 재무회계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소유의 그 주식의 그 배당이나 그 배당 권리를 실제로 누가 가지느냐에 대해서 실소유주를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를 보면 이시영 씨, 그러니까 주식 하나도 없는 이명박 씨의 아들 그 이시영 씨도 해외 법인의 법정 대표가 되고 내부에서는 CFO로서 재무와 그 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 회계를 전부 다 맡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식이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하나도 그분들이 배당을 못 받았고 배당도 전혀 안 받고 그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그 주식의 실소유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등기상의 소유자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이익 배당을 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현재 이시영 씨가 주식 하나도 없는데 재무회계 총책임을 맡고 있고 중국에 있는 9개 법인 중에 4개 법인의 CEO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시영 씨가 실질적인 오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경영권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민사상의 재판을 걸어서 그들이 실질 소유자인지 차명 소유자인지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재판을 한 선례가 있나요? 예, 지금 그 소액주주 운동의 대표적인 소송인 것이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명 주식으로 판명이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0억이 모였는데 이제 그 주식을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는 겁니까? 현재도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저희들이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은 예. 36,477명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모여서 된 자금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귀중하게 써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함부로 있습니다. 쓰면 안 되죠. 그냥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이 평가가 높게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아마 캠프에서도 상대가치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주식의 실제 평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 그 평가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 주식으로 상속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궁금한 게 좀 많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한다는 그런 지금 승계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네. 세계 검사권을 행사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 이렇게 긴 시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네.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뻔한 일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일들을 가지고 네. 온 국민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로 빨리 이 문제가 매듭이 되고 본인 스스로 지금쯤은 네. 고백을 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죄를 구하는 것이 나는 맞다. 네. 자, 지금까지 다스 실소유주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플랜 다스의 개를 또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안홍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연결했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상 이 수사가 좀 비손으로 끝날 확률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소유를 밝히는 게 아까 뭐 안원구 원장이 얘기한 거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볼 때 결국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 보유자가 실소유자인 거예요. 지금 법으로는. 결론은 의외로 굉장히 허무하게 날 가능성도 전 크다고 봐요. 안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세계 역사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내 것이라는데 왜 내 건데 말이야 내 아니라고. 거라고 하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데 그럼 너 거 맞잖아. 내 게 아니라는데 지금 이 싸움이 아주 그치. 희귀한 범 재산 내 거라고 그러는 게 내게 아니라고도 아니지. 이거 나하고 모르겠으지, 모르겠어를 무슨 모르겠으라고 이야기하는 너거 거야. 맞잖아. 아무튼 희귀한 지금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증언과 참고인들의 발언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 찾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증인들이 다 일관되게 실소유자는 왕 회장이다. 그게 MB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건 나는 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하고 형태가 무척 비슷해요. 내부자 고발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그 현상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자 고발 문제 그리고 고발이 그냥 단순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거로 보완되고 네. 그 증거가 보완된 게 또 다른 퍼즐을 맞춰 나가고 이런 게 최순실 초창기에 애매모호했던 것이 결국은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구체적인 상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모습과 무척 비슷해지는데 이상하게 내부 고발자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단도 좀 네. 의외로 이 사건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 그건데 의외로 내일 당장이라도 격리 담당 그 여성분이 여기 MB 거였습니다라고 양심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의외로 쉽게 의미가 얘기를 없는 할 수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숱한 어떤 주장과 심정이 이제 MB 거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국세청과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밝혀질 거예요. 눈치 보고 있던 내부자들이 제2의 제3의 그런 제보들을 보따리로 막 그건 뭐 풀어놓을 이제 겁니다. 지금 추정하는 거고. 저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축가 중에 봉도사 복권 축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그리고 특히 딱딱한 정치보다는 좀
흥미있는 네. 그런 정치의 좀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외부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고 계신 내부자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새해 복 많이 애쓰셨어요. 받으십시오. 요즘 정치권을 핫하게 달군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의혹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음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이죠. 임정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특사로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이유가 좀 둘러댔거든요. 파병부대 뭐 위문을 간다는 둥. 근데 그치. 아니 근데 파병부대 위문을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중국을 가 있을 그렇죠. 때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뭐 이유가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새로운 버전의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UAE에 원전을 짓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적폐로 봐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조사하다가. 저쪽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와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 그걸 취소하려고 그러고. 무마하려고 부랴부랴 파견된 것이다라는 의혹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거죠. 아니 왜냐면 문재인 정부 스타일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딱 끊어내는 걸 잘하는데 봉도사님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명이 한 6차례 바뀌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이 내용을 이러할 것이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인데 외교부 전직 관료들 그다음에 국방부 전직 관료들을 취재하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실명을 인용하면서 쓰는 기사가 없고 이러이러한 설이 있다라고 해갖고 지금은 설만 이제 이렇게 난무하는데 특이한 현상이 정치권에서 네.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듯 하다가 최근에 양태는 서로 좀 이렇게 확전을 좀 막으면서 좀 축소하면서 이게 서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서 임종석 실장이 뭔가 한국과 UAE 관계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무슨 심각한 상황을 정리하러 간 것 같긴 한데 여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UAE와 원전 계약을 하면서 이명 계약을 했었던 군사협약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설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또 이제 야당 측에서는 그때 군사적 협약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참여정부 만렵까지도 이 군사협약 얘기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군사협약은 뭐예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원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수주할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4조 원에 해당하는 원전 수주가 국제사회에서 프랑스로 거의 계약이 확실시되고. 확실시되고 있는 와중에서 그 한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UAE 같은 경우는 군대나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이 형편없기 때문에 원전 수출하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군사협약에 대한 이명 계약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국제 관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협약 네. 혹은 군사적 MOU, 군사적 협정 이것과 관련된 이명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거를 만약에 했으면 우리가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모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조사한 결과 2013년 10월에 한국과 UAE가 군수 분야의 국장급이 만나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 MLSA를 체결했다. 이 MLSA는 뭐 긴급 사태나 작전, 연습, 평화 유지 활동, 또 탄약 지원 등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UAE를 지원한다. 이것을 2013년 10월에 체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김학용 한국당 국방위원장이 2006년 11월 15일에 황교시 국방차관하고 UAE의 알카이비 육군 중장이 참석 가운데 협정을 맺었다. 2006년 11월에 맺어가지고 발효는 6개월 뒤인 2007년 5월에 발효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말했던 뭐 군사 상호 군수 지원은 이미 그 협약 내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엇갈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김종대 의원이 2006년도에 체결한 것을 좀 헷갈려가지고 연도를 그렇게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별개의 조약이 뒤에 맺을 수 있는 거 이게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뭐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는 이설 저설 나서 국민들만 그걸 또 만약에 국방이 나와서 보완으로 해서 밝힐 수 있는 충분히 겁니까? 있죠. 근데 이거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사안이. 지금. 그런데 아니 그리고 예. 그게 어려우면
정치적 협약을 통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밝힐 수도 있는 거고. 봉도사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뭐 정쟁화하기보다는 네. 상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당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청와대 딱 까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때문에 이러이러게 됐다라고 까고 이야기를 하면 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굉장히 청와대가 이번에는 아마추어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한 정권의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게 아주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데 그렇지만 사안은 간단해요. 이 원전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구두로 또 일종의 메모를 그러니까 양해각서라는 메모 거를 저는 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용 계약은 없다 하는 말이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양해각서라든지 구두로 저는 우리는 이것저것 해주겠다 이러면서 특전사 부대의 파병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정권인 거죠. 기본적으로 파병됐던 아크 부대에 대해서 철수를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군 내부에서도 아 저거 민주당이 정권 잡을 텐데 촛불 집회 때 그래서 아크 부대의 철수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UAE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 갔죠.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갔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숙하게 대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이 국익의 범위에서 자,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김 교수님.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국익이라고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물타기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있었을 때는 그때는 바로 뭐였냐면 그 항공기 도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투기 80 이런 거 있잖아. 그것과 관련된 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무산됐고요. 정말 요번에 문제가 된 건 바로 뭐냐면 원전 수술할 때 사실 완전히 프랑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얼마나 좋냐면 해구선 제공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 공군기지 지어주고 비행기까지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리치고 우리한테 맡겼을 때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 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들어주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 관계 문제겠죠. 주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군사 협정이다라는 게 저쪽에서 군사적인 정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랍 정세에 막 끌려 들어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근데 사실은 군대 파병을 한다는 우리가 게. 그런 걸 약속해 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MB가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감당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나 크게 많은 사업들이 걸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현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깠다가는 뭐 기업들 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 교수 말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건 지금 그리고- 내용이 하나도 그리고 하나도 안 나왔고 땡겨. 지금 이런 썰도 있어요. 뭐 진중권 교수 주장한 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썰도 있냐면 아니 제 썰은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주장이지. 내가 볼 때는 가장 그런 주장도 있고 구체적이고 그런데 이제 정교하고 또-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이제 한 썰은 우리나라의 특수전 그러니까 이른바 공수부대에 가 있는 건데 아랍의 그 지금 왕세자가 2010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특전사 시범을 본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시범을 날아다녀요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깨고 막 줄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저도 야 이 봤어요. 특전사 병력에 우리나라 군대 좀 가르치고 좀 군대 좀 병력 만들어줘라. 해라. 어? 교육해라. 네, 교육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수주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아크 부대가 파견이 됐고, 그 아크 부대 파견됐는데 이제 아크 부대의 이제 역할을 놓고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외국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주둔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왕세자의 리더십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아크 부대는 내가 데려온 거예요. 이 아크 부대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다. 만약 한국 정부에서 빼갔다 하고 한다면은 자기의 위신이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야 절차 맞았는 거 따져봐라. 위법사항 없는 거 따져봐라. 그래서 아크 부대 파견과 아크 부대 현지에서 역할 또 현재 군 작전 계획 등이 절차에 맞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또 군대에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현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안이 오르고 그쪽 정부 측에 야 우리 군대를 좀 줄여도 되지 않겠냐 협의가 들어가니까는 왕세자가 뭐야 이거 나의 권위가 이거 훼손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해서 예. 했다. 지난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을 때도 배석했던 게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차관이 갔던 것은 역시 아크 부대 관련이 예. 군수문제 관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국정원 1차장이 왜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국정원 파견 직원이 좀 무리한 뒷조사를 하다가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국정원 차장이 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썰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많은 게 이 원전 수출해갖고 엄청나게 우리가 돈을 벌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기 수출도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수출은 하고서 우리한테 이제 입 싹 씻는 한국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명계약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 내가 이야기하면 이거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라면서 의미심장한 그 반응을 보였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원전 수출을 가지고 자신을 이제 뭐가 다 다른 게 있겠지 하고 막 이렇게 뒤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인계가 안 된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정권에서도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알아 좀 봐. 무슨 이면 합의가 있었대? 쟤들 왜 이상한 얘기해? 그래가지고 국정원 통해서 알아본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후로도 또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지. 인계가 안 되고 도대체 이명 계약을 한 거야 만 거야. 정권 딱 바뀔 무슨 때마다 내용인 자리가 거야.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박근혜 그러다가 정부 계속 사고 되는 시절도 거죠. 2015년으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중동 순방을 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이들이 중동을 가서 대한민국을 통통 비게 하라 그랬어요. 중동에 돈 중동 가서 돈 그래서 벌고 네가 가라 중동 그리고 그랬었지. MOU를 40몇 개인가 맺어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개밖에 안 맺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와 블러핑하고 중동을 싹 돌긴 돌아도 아무 성과는 없었던 거거든. 아마 MB도 그걸 했을 거예요. 왜냐 MOU라는 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해줄게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네, 지금 쌓여 그래서 있다가 박근혜 정권도 터진 거야. 2014년 때는 그러니까 협정문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라는 정부니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MB 때 약속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못 지켰기 때문에 했다면 이미 그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임종석 실장이 급히 간 건 이 정부 내에서의 활동과 뭐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나아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종석 실장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썰입니다만은 저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서 설명해라.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동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측근을 보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 하니까는 실장이 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뭔가 관련돼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폭로란 표현을 썼거든요. 폭로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대중이 알게 되면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폭로한다 그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 아크 부대를 줄인다든지 그다음 철수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특별한 꼼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 운영 차원에서 좀 줄일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거는 폭로된다고 해서 저게 뭐 그렇게 이 정권의 비리로 남을까? 그래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혹은 비자금, 이명계약 이런 걸 조사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부분이 아닐까. MB 정부 들어갔고 이걸 좀 정리하는 와중 속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감정을 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폭로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MB가 어차피 현 정권도 이거 까지 못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로할 게 있는 것처럼 흘리면서 적폐청산 그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 이런 걸 치는 거죠. 아니 설인데 네, 설설설. 예, 임종석 실장이 가기 전에 MB가 또 갔다 왔잖아 거기를. 갔는데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상호 연결을 하면서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MB의 문제보다도 현 정권의 문제니까 현 정권이 해결해라라고 하고 현 정권한테 다시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임종석 실장이 빨리 날아간 거는 군사 문제, 국가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 피해가는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UAE가 만약 화가 났다고 한다면 국가 간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투자되어 있는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가서 중국 가서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전방위로 뛰어다닌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건 잘했다고 봐요. 뭐든지 잘했어요 이제부터 청와대는. 이제 아니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어떻게 해명을 하든 간에 가만히 있을 또 야당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또 언론이 아니다란 말이죠. 아까도 그랬던 뭐 친서만 주고 왔다 그러면 친서는 왜 필요하냐 뜬금없이 그다음에 친서의 내용은 뭐냐 그다음에 왜 친서를 갖다 줬느냐 이렇게 계속 파고든단 말이죠. 뭘 하더라도 말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할 말은 있는 거야. 뒤치다거리 하러 간 건데 요걸 우리가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것 까면 니들이 더 피곤할 텐데 라든지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감당할 식으로 수 이제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참 경솔한 거예요. 청와대가 그렇게 말한 거는. 굳이 예.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인데 비서실장에 갔다 한 것은 그렇죠. 화급한 일은 아니 그러니까 그 화급한 일은 화급한 일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직격타가 오를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고. 기업 피해도 컸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기업 문제는 KBS가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회동설 보도했어요. SK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럴 만한 사업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짓말 할 리는 없고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무슨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현재 관계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뭐 이야기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론이 뭐냐면 하나는 SK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외에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죠. 굉장히 관계가 맞는데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니까 딴 나라들에서 짜증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최태원 회장 만난 부분도 일단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하에 있어요. 명확한 설명이 없는 한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명해도 계속 시비는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야당이 국정조사 하자 그랬잖아요. 전격적으로 받으면 오히려 야당도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지금 자기들이 뒷감당 하겠대잖아. 그런데 야당 내에서도 양식인 의원들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현 정부에서 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현 정부 잘못하게 해서 뭐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나 밝혀진다. 그러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관계가 막 악화된다. 그럼 경제 문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 문제, 국제적 이익,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랍에미레이트 문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중동 전체와의 외교적 문제하고도 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야당도 만약에 사실을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불을 질러서 그런 거예요. 집권 정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면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다.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갖고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근데 청와대는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야당에다 싸움을 붙인 거는 참 경솔하고 배려가 없다. 이렇게 봐요.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계속 약을 올렸죠. 계속 청와대 입장에서 그걸 갖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했던 아니 그런데 거고. 이제 아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난 누가 발언했는지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특정 언론에 특정 진보 언론의 한 기자가 청와대 관계자한테 통화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딱 한 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하면은 현 정권에서 야당 너희도 잘못 있으니까는 세게 협박한 것처럼 하고 또 그 보도하면 야당에서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건 아니 사실 그렇게 또 거기서 나오면 우린 또 이걸 받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누군가는 근데 얘기했다고 일단 봐요, 저는. 이게 한 줄이 누군가는 이게 누군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봐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안 하는 그리고 게 낫다고 봐야지. 여기에서는 현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비공개로 밝혀야지. 이게 이제 애초에 자유한국당에서 뻘짓을 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적폐청산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쉽게 오인을 한 거예요. 오인을 가지고 딱 쳤는데 나 보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아니, 오인을 해서 그걸 발을 오인을 뺄 수 하긴 없으니까 했어. 계속 오인을 하는 척하는 거야 지금 알면서. 나 이런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요구하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비판을 하거나 폭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고 정말 국익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면은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무책임한 폭로들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 정당들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다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못 하죠. 국정조사를 받을 것처럼 시간을 끌고 관심 위주로 쫙 한 다음에 검찰과 국세청이 다스 수사를 속도 주니까 확 가야 돼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지금 MB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속된 말로 현 정부에서 똥볼 찬 다음에 결국 이제 핑계거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언론을 총동원해서 흘리기를 하면서 전 정권에 문제 있는 것처럼 흘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새해를 맞아 여야는 6월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보 경선이 가장 치열한 곳은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올 1월 초 분위기는 뭐 여권이 압도적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진보 정당 대 보수 정당, 좌파 정당 대 우파 정당이 1대1로 하면 서울시장은 보통은 좌파 진보 정당이 이기는 구도입니다. 네. 서울시 구도 자체가 그래요. 인구 구성비 기타 등등. 그래서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은 현재 그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서울시장 당선율이 훨씬 높았었지요. 예.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제외하고는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굳이 현재 야권에 기대를 해본다면은
한국 정치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현 정권이 내년 선거 때까지 또 6개월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이 선거에서 100% 이긴다고 하면은 그 정당의 후보들 욕심이 부리기 시작해요. 응? 그러면은 자기가 경선 안 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어찌 됐든 현재 이 순간 본다면은 현재 여권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다. 민주당 내부가 이제 구도 싸움으로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내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붙냐면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은 관계없습니다. 인천은 박남춘과 김교웅이 붙어갖고 지금 박남춘은 친문, 김교웅 국회 사무총장은 친정세균인데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우산 속에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서울에 박원순을 과연 친문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박원순이라고 하는 분이 3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서울시장으로 볼 거냐.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경기지사로 볼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가면 이게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문재인 지지층에서 과연 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돕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퀘스천 마크는 아니지만 세모입니다. 근데 이게 퀘스천 마크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두 분들은 당내 경선에서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죠. 누구 대 누구로 압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분씩 뽑으세요. 자, 누구? 우상호,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정청래. 정청래. 자, 우상호,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박영선, 정청래. 박영선, 박영선, 우상호. 아, 참 곤란한데. 박영선, 우상호. 아, 참 곤란한데. 박영선. 박영선, 정청래. 박영선. 오, 이거는 그럼 아니 왜냐면은 아까 우상호 의원은 참 좋은 의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박영선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영선 의원이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열애 더 월드컵.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기본입니다. 네. 예,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 나오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인지도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아무래도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 나왔었고 대중적인 지지도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왜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의원은 사실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청래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사실한테는 박영선 의원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습니다. 또 NT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박영선 의원이 여러 면에서 더 여론조사 등등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이 에너지가 많아서 타인의 일에 열심히 쫓아다녀요. 이 세월호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진정성과 끈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 같은 거는 저는 정치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행정가로서 중요하다고 봐요. 보기보다 모범생이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나온 이 여러 의원 중에서 이 머리는 큰 머리건 잔머리건 제일 빨리 돌아가요. 그것도 중요해요. 잔머리. 근데 이제 그 정청래하고 박영선 비교한 게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 첫 여론조사에 정청래를 넣었을 때 정청래가 이겼습니다. 박영선을. 근데 이게 세 차례 반복하면서 가는데 박영선 의원은 늘어나는데 정청래 의원은 박스권에 딱 머물러 있더라고. 그래서 요게 정치권 내부에서의 인지도는 있지만 보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까지 확장시키게 되면 거기서 정청래 의원 지지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버티는 안티가 박영선도 있고 정청래도 있는데 정청래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인물이 필요 없어요. 아무나 나오면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어한 지금으로선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은 인물이 필요해요. 근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수도권에서 그때 신인들, 친박들을 모조리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친박들이 체급이 딸려요. 거의 그냥 플라이급인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있었지만 그 흔한 소장파도 없고 그 흔한 혁신파도 없고 그 젊은 애들이 첫 초선들이 하는 정풍운동도 없고 이게 정풍운동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 엎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스타일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아주 얌전하고 빼조름한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중요한 하나가 거 이거.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 평범한 뭐 초선 의원이라도 장관 시키고 이러면서 속된 말 뻥튀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 김부겸 의원 같은 거 일부러 장관 시키고 김영춘은 장관 시키면서 그렇다면 장관을 하고 나면 이제 국정 경험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장관 했지 국회의원 한두 번 했지 그러면 대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맞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키워진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보수의 어떤 진영에서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파급력은 있을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근데 홍 대표가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지금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그것도 있죠. 황교안 총리가 나오면 구도가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구도를 원치를 않죠. 절대로 원치 그건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구도입니다. 이제 구도고 프레임 싸움이고 그다음에 이제 낙인 찍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로 가버리면은 그건 뭐 현재 분위기로는 뭐 그럼 참패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다자 대결에서 1위가 박원순, 2위 유승민, 3위 황교안, 4위 안철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한 20% 정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결국 뭐, 선거는 그쵸. 1대1 구도면 51% 누가 먹는 거 게임이기 때문에 네. 45% 47%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이라도 작게 어떤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야당에서? 보수에서. 예. 글쎄 야당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그냥 워밍업 시켜서 이제 사람 키우는 정도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난 이제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 정동영의 싸움처럼 굉장히 맥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전 크다 이렇게 보죠. 일단 인물이 네.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그런 인물이다 하더라도 이번 텀은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가가지고 사실 뭐 그 승리하기 엄청나게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더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뭘 살리겠다라는.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상태를 딱 보게 되면 저당의 후보로 나가가지고 살릴 명분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확실하게 지켜봤다가 한 텀 쉬고 다음에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볼 때 바보 노무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진보들은 그렇게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고 소모되고 도구화되는 거를 당연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진짜 당신이 보수라면 나와가지고 참담하게 깨지면서 이렇게 나는 애를 쓰고 그야말로 나를 바쳤다 이러면서 다음번 선거를 기약하면 되는 거예요.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싸움이 치열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악재로 위기에 놓인 남경필 지사의 자리를 이재명 시장이 차지할 수 있을까?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 1위는 이재명 현 성남시장 네. 33%가 나왔네요. 2위는 남경필 현 경기지사 12.5%. 3위가 이제 심상정 의원이죠. 10.2%가 나왔어요. 이제 그 이외에 전해철 의원, 심재철 현재 국회 부의장이죠. 심재철 의원, 원유철 의원, 안민석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경필 현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나올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 만족도를 보잖아요. 그럼 50% 이상이거든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정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게 이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당의 문제인데 당의 문제. 당이다라는 게 보수 정당이 이제 둘로 갈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1대1 구도를 만들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1대1 구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보나 마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분도 홍 대표가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이분은 남경필 지사는 홍 대표가 못 받겠다라고 여러 차례 아니 근데 얘기했잖아요. 대표가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안 시키면 그 박근혜랑 똑같지. 홍준표 대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그랬어요? 했어요. 네. 아, 그렇긴 이번에는 하죠. 한상규지가 목표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 남경필 그 지사가 한 35% 40%를 하면 모셔올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근데 이게 뭐 먹고 뭐 12.5% 이러니까 됐다 마 이럴 수 있죠. 자, 이제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에게 전해철 의원이 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 반전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뭐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야죠. 그 민주당 경선에서 막 바람을 일으킨 후보와 함께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올라서면서 후보로 당선되기까지 아주 극적인 이 다큐가 아니라 드라마를 찍는다든지 하다못해 예능이라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이 근데 대중적으로 하나도 안 알려졌거든요. 이게 바람이 일어나려면은 당이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 아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해철 의원 카드가 이렇게 뭐 아무리 문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일단 어느 특정 정당 후보가 된 순간 인지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선은 그러니까 좀 내부 중요하구나. 경선 때는 이제 인지도가 중요한데 그 내부 경선도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전해철 의원이 인지도가 낮아요. 그럼 내부 경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언론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한계가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과 누구 한다면 이 사람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인지도 쌓이는 것이죠. 네. 이게 무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도 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현역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당 위원장이에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 결속도 내지 조직력은 또 앞서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해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잠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전해철 후보죠. 왜냐하면 전해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심 중에 복심이다. 그럼 전해철이라고 하는 분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건다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쪽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높은 지지도 이쪽으로 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뺏어먹는 부분, 전해철 의원이 빠르게 뺏어먹는 부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명의 지지율은 거의 그 경합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이 경기도지사가 뜨끈뜨끈한데요. 뜨끈뜨끈하죠. 그렇죠. 네. 뜨끈뜨끈하죠. 수도권 선거는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 선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은 토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후보. 그럼 이제 현재 수도권은 7대 2대 1을 이야기합니다. 7은 토양입니다. 하늘이 2. 그런데 현재 2의 바람은 거의 여당에 다 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선거에서 후보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밖에 안 되는 거에서 후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10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후보를 내세우는 게 강남에서는 보수 후보가 되는 경향이 높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대 2대 1의 원칙이 대개는 적용이 됩니다. 저 끝으로 우리 봉도사님. 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한 말씀 남기셔야죠. 복고라는 거, 아니 쑥스러우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청와대가 하는 건 다 잘하는 거예요. 꼬레 오빠가 그냥 진짜 화끈해요. 당내 경선은 저래야 되는 거야.